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판, 강연, 교육 시장에서 동기부여는 빠질 수 없는 핵심 콘텐츠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에 이른 이야기, 좌절을 딛고 재기에 성공한 사람, 100억 원을 모은 흑수저 출신 자산가. 한 동기부여 전문가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동기부여 시장은 절대 축소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동기부여 콘텐츠를 듣고 나도 해야지, 해봐야지 하다가 한참을 잊고 지내고 다시 또 동기부여 콘텐츠를 찾고 해야지 하다가 또 시간이 흘러서 또다시 동기부여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랍니다. 평생 그렇게 동기부여만 받고 실행은 하지 않은 채 시간만 허비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역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동기부여 강의를 듣지 않아도 되고 어쩌면 한 번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감동스러운 음악이 깔리면서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동기부여 콘텐츠를 보고 계신가요? 당장 그걸 끄고 움직이십시오. 뭐라도 하십시오. 평생 동기부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람이 돼야겠죠. 6월 26일 월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오늘 충남과 호남, 경남 남해안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도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라고 하네요. 정부는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고요. 해안가, 하천, 계곡, 또 산사태 우려 지역에 사전 통제도 지시를 했습니다.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에서 침수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신속히 대피 지원에 나서도록 당부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각별히 사고 없으시길 또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좀 해볼게요. 편의점들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이 식품 가격을 최대 25% 올립니다. 역시나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이 공급가가 올랐다 이런 이유인데요. 우유와 설탕을 혼합해서 만드는 한입 베어 물면 아주 시원한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예전에는 하드라고도 많이 불렀습니다. 딱딱한 거. 근데 5글자. 5글자 시원한 거 여름에 많이 찾게 되죠. 정답과 함께 그리고 올해 장마가 시작됐는데 여러분이 계신 지역의 날씨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첨을 통해서 계속 선물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의 이환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예진 소장이 준비한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공항이 항공사들에게 항공 요금을 자꾸 올려서 혼자만 이익을 보고 있다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준비했고요. 네. 내일 모레죠. 수요일인 28일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이 1살에서 2살씩 젊어집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환주 기자 소식은요? 네, 올해는 예년보다 무더운 여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에어컨 사용 전기료부터 최근 에어컨 구매 트렌드 살펴보고요. 5060 세대에서 은퇴 후 재취업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자격증 준비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어떤 자격증이 최근 인기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어예진 소장부터요. 여행산업, 글쎄 요즘 좀 이제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여행산업이 좋아지면은 공항하고 항공사가 다 좋아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공항이 항공회사를 비판했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네.
국제공항협의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사회가 전 세계 주요 항공사들에게 혼자만 요금을 올리니 좋더냐. 우리는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냈다는 소식입니다. 항공사가 과도한 항공료를 부과해서 업계의 회복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최근에 아시아 태평양의 항공요금 연구 결과를 근거로 얘기를 한 겁니다. 팬데믹 이후 공항 이용료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주요 항공사들의 항공요금은 팬데믹 이전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항공사들만 큰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제공항협의회는 이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상위 10개 시장에 약 3만 6천 개 노선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조사 결과를 보면 국제선 운임은 최대 50%까지 늘어났고 네. 국내선 운임은 10% 미만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항공요금이 가장 많이 인상된 시장은 인도입니다. 무려 41%가 올랐고요. 아랍에미리트가 33%, 싱가포르 30%, 호주 23%가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시장의 경우에는 4.8%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상대적으로는 좀 적지만 사실 체감은 조금 더한 것 같은데요. 네, 조사 대상 10개 국가 중에 7번째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요금 인상폭이 적은 나라는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순이었습니다. 항공 운임이 많이 올랐다. 그렇다면 공항들은 특히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공항협의회가 항공료가 오르는 것은 사실 납득은 된다. 왜냐하면 유류비와 인건비가 인상했으니까 네. 그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는 오케이 인정을 한다. 그런데 유류비는 2019년보다 2022년에 76%가 상승했고 또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도 평균 10% 상승하면서 항공사 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영한 거는 오케이. 그런데 이걸 감안해도 인상폭이 좀 과도한 것 같다. 이런 입장입니다. 항공 요금이 심하게 오르면 항공 여행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업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결정에 신중해야 하는데 너무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다. 이런 의견인 거죠. 공항이 이런 얘기를 꺼내는 다른 속사정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태 지역 공항 운용사들이 이 팬데믹 이후에도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하면 이 가격이 부과된 항목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공항 이용료라는 게 있는데요. 네. 뭐 편의시설 사용이라든가 환경미화 요금 등을 포함한 이용료입니다. 이 보통은 항공권에 모두 포함돼서 함께 결제를 하죠. 인천공항을 예로 들면 국제선을 이용할 때 약 17,000원의 공항 이용료를 내는데요. 항공권에 포함해서 내면 이제 항공사가 공항에 내죠. 네. 인천공항만 해도 이 공항 이용료가 2003년 이후 20년째 동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내부에서도 이 수익구조 안정화를 위해서는 좀 인상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항은 이런 여객뿐만 아니라 면세점 수익도 있고 또 공항 이용료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경쟁하고 있는 뭐 일본 하네다 공항을 좀 보면 네. 공항 이용료가 거기는 한 25,000원 안팎에 달하거든요. 그런데 공항은 이용요금을 한 번에 올리려면 또 자기네들이 항공사처럼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공사만큼 인상이 쉽지 않으니까 요금을 올려서 혼자만 배를 불린다 이런 불만을 항공사에게 갖는 겁니다. 공항은 마음대로 이용료를 올릴 수 없는데 항공사들은 올려가고 있고 또 승객들은 가격이 높아질수록 그냥 공항이랑 항공사들을 다 그냥 비판할 수도 있겠고 네.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최근에 국제항공사들이 우리나라랑 중국으로 오가는 일부 노선들을 좀 중단하기도 했어요. 예, 최근에 한중 관계가 좀 얼어붙으니까 한중 항공 노선의 여객 수가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김포에서 베이징을 오가는 노선 운항을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중단을 하고요. 인천에서 샤먼 노선도 같은 시기에 운행하지 않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다음 달 초부터 김포에서 베이징 또 인천에서 선전 노선을 중단하고 이미 지난주부터 운항을 멈춘 노선도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초부터 총 60개국에 대해서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하기는 했는데 한국 단체 관광은 불허하고 있어요. 올해 1월에서 5월 중국 노선 이용객 수는 팬데믹 확산 이전의 17% 수준에 그쳐서 한국인의 중국 여행 수요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으로 오가는 노선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탈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이완주 기자에게 갑니다. 이제 저도 지난 주말에 에어컨 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했거든요. 일단은 좀 참아보기는 했는데 문제는 역시 전기요금입니다. 이게 평균 얼마나 내는지 이게 계산이 좀 나왔죠. 예, 한국전력이 에어컨 종류와 시간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분석했는데요. 4인 가구가 하루 10시간 에어컨을 쓰면 전기요금이 최대 14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4인 가구 평균 에어컨 사용 시간이 하루에 약 8시간 정도인데요. 이때 이제 에어컨 크기별로 전체를 냉방하는 시스템 에어컨이 한 12만 원 정도 나오고요. 거실에 두는 스탠드 분리형이 10만 원, 벽걸이 분리형이 8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8시간 평균 기준이고요. 네. 여기서 1시간을 더 쓰면 에어컨 종류별로 4,000원에서 1만 원 정도 추가 요금이 나오는데요. 반대로 하루 2시간 에어컨 사용을 줄이면 8,000원에서 최대 2만 4,000원까지 전기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10시간 집에서 에어컨 켜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특히 이제 가정용 전기 같은 경우에는 누진제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신경 많이 쓰거든요. 뭘 좀 알아두면 좋을까요? 예, 한국전력은 여름철 특히 7, 8월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3단계 누진 구간을 단계마다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1단계가 300kWh 이하, 2단계가 300kW부터 450kWh 이하, 3단계가 450kWh 이상입니다.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가구가 에어컨 사용 시간을 줄일수록 할인폭이 더 커지고요. 네. 반대로 냉방기기 사용량이 증가로 누진 구간이 바뀌면 요금 증가폭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 전기 사용량이 3단계 누진 구간을 초과할 경우에 3단계 요금 단가 제일 비싸겠죠. 그리고 기본 요금 가구당 7,300원이 적용돼서 요금 증가폭이 커지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건 팁인데요. 한국전력 앱 중에 한전온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다음 달 예상 전기요금과 가전 기기별로 사용량에 따른 예상 요금 계산 등 예상 요금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고요. 네. 또 다른 한전 앱인 파워 플래너라는 앱이 있는데요. 네. 실시간 전기 사용량과 실시간 예상 요금을 할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거나 취약계층 소상공인분들 그다음에 뿌리기업 분들 있잖아요. 복지 할인 제도가 있는데 전기요금 분합 납부 제도도 있고요.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 그거 괜찮겠네요. 물론 중간중간 스트레스는 좀 받겠습니다만. 그런가 하면 에어컨도 이게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예, 이전에는 거실에 대형 에어컨을 설치하는 게 트렌드였다면요. 네. 최근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뭐 가족 간에도 각방 냉방 트렌드가 확산하면서요. 창문에 거는 창문형 에어컨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창문형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실외기가 없어서 설치가 좀 간편하고 벽에 구멍을 뚫지 않아도 되고 창틀에 끼우는 형태라서 뭐 세입자분들도 많이 찾는 것 같은데요. 여러 회사의 제품을 모아 판매하는 하이마트, 전자랜드가 5월 창문형 에어컨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전월보다 35% 이상 판매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거실형 에어컨 판매는 비슷했는데 창문형 에어컨의 판매가 좀 두드러졌고요. 업계에서는 지난해 창문형 에어컨이 50만 대 팔렸거든요. 네. 이게 3년 전과 비교해서 12배 이상 시장이 커진 거고요. 올해는 이보다 40% 이상 시장이 성장해서 최대 70만 대 이상 팔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국내 전체 에어컨 시장 규모가 연간 250만 대 정도인데 앞으로 창문형 에어컨이 한 이 중에 30%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체들도 보니까 창문형 에어컨 많이들 출시하고 있더라고요. 예, 창문형 에어컨은 현재 중소, 중견기업이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네. 파세코나 귀뚜라미, 캐리어, 위닉스 같은 기업이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는 삼성과 LG전자 같은 대기업도 이 창문형 에어컨 시장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네. 삼성과 LG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 사업을 철수했거든요. 시장성이 없다고. 근데 최근에 1인 가구 트렌드가 늘면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대기업들도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까지 뛰어드는 창문형 에어컨. 근데 이 에어컨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있기는 한데 네. 또 냉방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지면서 좀 에어컨을 덜 쓸 수 있는 대안제에 대한 고민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 어머님들 분들은 이제 각 방마다 좀 에어컨을 좀 덜 쓸 수 있게 냉감 이불, 특수 소재를 이용한 냉감 이불을 네. 구매하신다든지 젊은 세대들은 목에 거는 냉감 목걸이를 구매한다든지 그런 수요도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에어컨 대신할 수 있는 것들.
만 나이 통일법.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귀추 주목하고 있는데 드디어 시행이 됩니다. 모레부터죠? 그렇습니다. 이 수요일인데요. 네. 일단 그 앞자리가 바뀌는 분들 네. 축하드립니다.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하해야 제2의 되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제2의 30대고 제2의 40대, 50대를 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한 주변에. 번 더 30대, 한 번 더 40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새해에 떡국을 드셔도 한 살이 모두가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사실 생일이 지나서 한 살밖에 더 안 어려지는데 올해 생일 전인 분들은 네. 현재 연도인 2023 빼기 출생 연도 빼기 마이너스 1을 하면 만 나이가 나옵니다. 조금 복잡해요, 근데. 아, 그렇죠. 근데 자기 나이인데도.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생일이 지나신 분은 그냥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만 빼시면 되고요. 네. 근데 사실 포털에 만 나이 치시면 계산하는 맞아요. 거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기 이렇게 하면 딱 나오더라고요. 나옵니다. 네. 근데 이 만 나이로 바꾸니까 법적 사회적 나이 기준이 좀 통일이 되고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웬만한 건 만 나이로 이미 적용이 되고 있어서 큰 혼란은 일단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선거권,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의 정년, 경로자 우대 기준, 뭐 은행과 카드사도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보험에서는 그동안 별도의 보험 나이를 적용했었습니다. 이 보험 나이라고 하면 잠깐 이걸 설명드리면 네. 계약일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올려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 시기에 내가 39년 7개월을 살았다. 이렇게 하면 끝수인 7개월을 올림해서 40살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 나이 도입 이후 보험 가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적용이 아예 안 되는 것도 있죠. 기존처럼 똑같이 유지가 되는 것들. 예, 그렇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대표적인데요. 이때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원래대로 갑니다. 올해는 2016년생이 초등학교 입학했고요. 내년 3월에는 2017년생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 주류나 담배 구입 기준과 병역법 적용도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로 계산을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상관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들은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고요. 병역 의무도 마찬가지로 생일과 관계없이 올해는 2004년생,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됩니다. 한편 앞으로 이 친구끼리라도 네. 생일에 따라서 나이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살 많은 언니 오빠도 동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고민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양에서는 이름을 불렀던 거죠. 헤이탐 이렇게. 네. 네. 그래서 굳이 친구들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사실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좀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 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즘 회사만 해도 뭐 누구님, 누구씨 이렇게 부르죠. 예. 근데 뭐 호칭까지 뭐 바꿀 필요는 없고 네. 그렇게도 안내가 되고 있고 사실 생일이 안 지나서 40세고 생일이 지나서 41세인데 내일 모레 다시 생일이 지나면 다시 또 친구 먹고 복잡하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자, 이완주 기자에게 다시 갑니다. 자격증을 준비하는 5060 세대가 늘고 있어요. 예, 요즘 직장인들 평균적인 퇴직 연령이 50대 초중반인데요. 네. 퇴직은 빨라지고 평균 수명은 늘어나면서 50대 이후에도 재취업과 창업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격증에 도전하는 분들도 매년 늘고 있는데요. 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 자격증 통계를 낸 결과 국가기술을 취득한 50대가 지난해 8만 8천여 명으로 5년 사이에 60%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만큼 50대 이후의 삶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건데요. 50대 이후 가장 각광받는 직업을 살펴봤더니 이 자격증 기준으로 남자는 지게차 운전 기능사였고요. 지게차요? 예. 와. 여자는 한식 조리 기능사였습니다. 이제 이유는 좀 설명드릴 텐데 지게차 운전 기능사는 2020년부터 3년 연속으로 50대 남성이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에 올랐는데요. 다른 중장비에 비해 조작이 쉽고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건설업체에서 뭐 벽돌 같은 거 나를 때 쓰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체 특히 배송이나 운송업체 있잖아요. 최근에 네. 온라인 쇼핑 많이 하면서 물류센터 가면 이 지게차 수요 많거든요. 이러면서 지게차 운전자에 대한 수요가 많고 혹시 퇴직하더라도 뭐 개인 사업을 하기에도 유용한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기사 그 물류센터에서 정말 지게차 수요 많아졌으니까요.
지게차 운전 다음으로 선호하는 자격증 뭐가 있을까요? 5060 세대에게. 일단 남성이 주로인데요. 굴착기 운전 기능사, 전기 기능사, 방수 기능사, 조경 기능사 등으로 인기가 있었는데요. 굴착기는 주로 도로, 주택, 댐 등 각종 건설 공사나 광산 작업 등에 활용이 되고요. 특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만큼 각종 건설 공사나 광산 작업 등에서 숙련 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서 그렇고요. 5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한식조리 기능사가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건축 도장 기능사, 제빵 기능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식조리 기능사는 재료 구매와 관리, 음식조리, 조리기구와 시설 관리 등을 위한 자격 시험인데요. 보통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집단 급식소 이런 쪽으로 취업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2의 인생을 이제 준비하시는 건데 좋습니다. 근데 이게 산업이 변하는 트렌드도 잘 읽어야 되잖아요. 선호하는 자격증도 좀 바뀔 수가 있고. 예, 맞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난해 50대 여성 인기 자격증이었던 제빵 기능사 있잖아요. 네. 1년 전만 하더라도 인기 자격증 5위 안에 들지 못했었거든요. 1년 만에 바뀐 건데 최근에 대형 카페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늘어나면서 재취업에도 유리하고 창업을 할 때도 활용할 수 있어서 다시 많이 찾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네. 반면 사회가 변하면서 효용성과 수요가 줄어드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탁 기능사 자격시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응시인원이 2018년에 9,000명이었는데 지난해 500명으로 매년 절반씩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1인 가구 증가와 프랜차이즈 셀프 세탁업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세탁 기능사 자격증 수요가 없는 거고요. 또 디지털 프린팅 기술이 도입되면서 인쇄 산업 기사를 응시하는 사람도 5년 사이에 5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제 반면에 좀 뜨는 직업으로는 환경보호와 생물정보전이 최근 중요해지면서 동식물의 생물 분류 기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응시 수요가 최근에 40% 급증을 했고요. 또 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하면서 기업 안전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관리 기사, 화재 감식, 평가 기사 등의 응시 인원도 최근에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의 삶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트렌드들 좀 잘 읽으셔야겠네요. 이게 조금 멀리 보면 사실은 인생이 너무 길어져서 앞으로는 직업이 하나로가 안 되고 두 개를 준비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일례로 돌잡이를 할 때도 요즘에는 2번 잡는다고 합니다. 돌잔치 할 때? 네. 2번 잡는다고 합니다. 인생 1막하고 네. 2막까지? 네. 60세 이후까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연세 드신 분들도 자격증 따서 본인이 그 블로그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또 본인 일을 또 홍보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은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이완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참 저도 이거 많이 좋아하고 저희 집 애들도 좋아하는데 다음 달부터 편의점에서 이 가격이 최대 25%까지 또 오른다고 합니다. 대신에 최대 한 80%까지 싸게 파는 무인 할인점을 그래서 더 찾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동네마다 이것 무인 할인점이 최근에 한두 개씩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전국의 매장이 6,700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다른 업종보다 운영이나 유지비가 적게 드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는데요. 여름에 인기가 많은 거죠. 얼린 디저트. 식사하고 났을 때 생각이 나는 건 커피 아니고요. 커피 아니고 뭐 막대형도 있고 튜브형도 있고 컵에 담긴 것도 있고 소프트한 것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6590님이 저는 이것 대신에 음료수 또는 과일을 얼려서
이걸 대용으로 먹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울산입니다. 비가 와서 미리 준비한 우화? 예, 장화 신고 출근했어요. 비 피해 없이 장마가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0258님은 현재 싱가포르 여행 중입니다. 싱가포르 여행 중에서도 성공예감 청취는 놓칠 수가 없네요. 이야, 감사합니다. 이곳 날씨는 매일 덥고 습하네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날씨가 그렇게 습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정말 습도가 올라가는 제대로 여름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124님이 저는 1톤 포터로 일하는 납품 기사인데요. 비가 오는 날이 너무 힘들어요. 벌써 비에 젖은 생쥐가 다 됐어요. 비는 저녁에만 오면 좋을 텐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1918님이 아이스 깨끼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차량 전조등을 안 켜고 다니는 차들이 많네요. 전조등은 꼭 켜고 안전운전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특히 많은 분들이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오히려 켜는 걸 더 잊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스위치, 전조등 스위치가 잘 올라가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도 소액대출,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액대출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진짜로 당장 10만 원, 20만 원이 없어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떤 분은 40만 원을 빌렸는데 1년 뒤에 원리금이 7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불법 채권 추심, 그 관련된 신고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슬기로운 법률생활, 법률사무소 삼정의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얼마 전에 검찰이 브리핑을 했는데 이른바 강실장 조직이라는 네. 이 불법 사금융업체인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관련 기사 제목이 일단 이렇습니다. 25만 원 3개월 만에 1억 5천. 3개월 만에.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이 일당들 2021년도부터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 등에서 활동을 해왔어요. 주로 피해자들은 5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빌린 소액 대출자들이었습니다. 무려 연 5,000% 이상의 이자를 받아 챙겼는데요. 돈을 갚지 못하면 갖가지 방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부부에게는 아기 사진을 보내서 굉장히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그리고 가족, 친지들, 직장 동료의 연락처 등을 미리 확보해두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대출을 제대로 갚지 않았을 때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불법적인 수단을 이제 이용했던 건데요. 대다수 경제 취약계층이었고요. 무려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가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들통이 날까봐 가명을 사용했고요. 대포폰을 이용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일당을 잡고 봤더니 30명이 잡혔고요. 이 중에서 10명이 구속 기소가 됐는데 일단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조직폭력배 등에게 적용하는 건데 너무나 이 일사불란하게 이 지시 감독 관계를 내부적으로 가져가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른바 범단이라고 해서 이 범죄 단체 조직으로 의율하기로 했고 당연히 대부업법 위반 그리고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냥 사채업자가 아니라 강도죠. 거의 그렇죠. 날강도. 강도도 이렇게 악질인 강도가 없는 거죠.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게 뭐 몇십만 원 빌려주면서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미리 요구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연락처 정도를 요구한 것 자체는 불법성이 있다라고 보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그 이후에 행적이 더 문제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 근데 그것도 대단히 과도해요. 한 15만 원 빌린 30대 같은 경우에는 한 며칠 지나니까 그게 막 50, 1000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는 겁니다. 막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 연락처를 왜 확보했느냐. 당신 돈 갚지 않지? 내가 당신 지인들 연락처 갖고 있다. 단체 채팅방에 강제 초대를 하겠다. 망신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 일당이 가족, 직장 동료 등의 신상 정보가 담긴 수배 전단을 배포 형식으로 불법을 자행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이 일당들이요. 대부업자들. 자기네가 마치 누구를 네. 공개 수배하듯이 하듯이 수배 전단 형식으로.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럴 때 본인만 피해가 가는 것도 문제지만 네. 지인의 연락처, 직장 동료 연락처를 주면 이 연락처를 가지고 대포폰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그래요? 네. 그래서 단순히 불법 추심의 협박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범죄로까지도 번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야, 강도 중에 이런 강도도 없네요. 일단 많은 분들이 사실 시중 금융기관 혹은 이제 제도권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거고 제대로 된 대부업체에서도 연 20% 금리로도 돈을 못 빌리니까 이런 사람들 찾아가는 걸 텐데 어떤 걸 좀 그 전에 확인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부분은 명확합니다. 법정 최고 이율은 20%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이 일당이 받은 5,000%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이 법정 최고이율 20%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네. 원로 하면은 한 1.6% 정도인데 그 이상의 이자를 받는 건 무조건 무효예요. 무효. 예, 그 이상의 돈이 이자 명목으로 건너가면 이것은 다시 부당이득으로 받아낼 수 있는 돈으로 법적 평가를 받는 겁니다. 심지어 복리 약정을 별도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붙어서 그게 또 원금 형식으로 돼서 거기에 이자가 붙고 그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금 대비 법정 최고이율 연 20%. 그래서 이 부분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조건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대출 약정을 하지 않았다. 20%가 넘는 이자를 달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 요구를 한 대부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또 처해질 수가 있는 불법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실 거는요. 등록 대부업체들 당연하지만 정부에 먼저 이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등록한 업체인지 여부를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주고받은 연락처가 이 사이트에 등록된 연락처와 동일한지 한번 맞춰보실 필요도 있고요. 그런데 허점은 한번 내놓고 이름을 바꿔가면서 하나의 등록만 해놓고 한 10개가 넘는 등록업체를 막 운영한다거나 할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이름이 상이하다면 의심부터 해보시는 게 맞고요.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SNS상에서 그리고 오픈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신데요. 그런 연락을 원한다 상대가. 그러면 하지 않으시는 게 상책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요. 상대방이 누군지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고 추적이 곤란하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 등으로 대출을 상담하거나 하시는 건 좀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계약서를 확인하고 연 이자율 20% 이내가 그렇습니다. 맞는지 그 앞에 연이라고 쓰여 있는지 월이라고 쓰여 있는지 일이라고 쓰여 있는지도 또 꼼수를 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위험한 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이런 사채 같은 경우에 SNS 통해서도 청소년 너희들도 돈 빌릴 수 있어 네. 이런 식으로 광고한 사람들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이게 적은 돈 학생들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불법 대출의 이 심각성 위험성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게임 아이템 내가 이거 바로 지금 필요한데 살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현혹이 되는 거예요. 게임 아이템이나 콘서트 티켓을 그러면 우리가 대신 돈 내주고 사줄게. 그러면 이게 티켓팅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티켓값 플러스 수고비를 엄청나게 받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고금리 불법 사채로 전환되는 방식의 범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대출금의 20%에서 50% 정도를 수고비로 요구한다고 하는데 단순히 수고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자가 붙는다라고 겁박을 하는 거예요. 예. 보면 오전에 10만 원이었던 게 오후에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 30만 원으로 분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부분은 당연히 범죄고 법이 허용하지 않지만 청소년 입장에선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걸 빌미로 아이들의 휴대폰, 아이들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에 이걸 또 다른 또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라고 하니까 네. 이 부분 진짜 주의 필요해 보입니다. 반나절 만에 뭐 10여만 원이 30여만 원이 되고. 근데 앞에서도 법정 이자율을 넘어선 거는 갚지 않아도 된다.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적으로는요. 이제 민사로 내가 돈이 너무 많이 건너갔다.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건너갔다라고 하면요. 일단 초과하는 이자만큼은 원금에서 제해지는 게 맞고요. 네. 원금을 제하고도 더 많은 돈이 가면 그거는 법적으로 부당이득. 이 말인즉슨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이 취득한 돈이라고 평가받는 겁니다. 그러면 소송의 이 명칭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로 해서 이 상대방에게 이 금원을 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너무 길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러면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제도로 먼저 해보시고. 지급 명령 신청이요. 예. 그런데 지급명령 신청은 기본적으로 상대방 주소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픈 채팅방, SNS로 상대와 연락을 주고받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솔직히 10만 원, 20만 원 없어가지고 이런 불법 사금융 쓰신 분들한테 소송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어렵죠. 말이 사실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국가에서 뭐 지원이 된다라거나 그런 거는 없을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불법 추심업체로 고통을 받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직접 연락을 시도 때도 없이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대리인을 선임하면 이 부분을 대리인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게 돼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짚어주신 대로 아니 내가 지금 15만 원에서 불어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비용으로 변호사까지 선임을 하겠느냐. 국가에서 해줍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요. 네네. 경제적 부담으로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 2020년도부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 지원해주고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하시거나요. 아니면 금감원 홈페이지 아니면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금융센터 등을 이용하시면 이 제도에 어떤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1332번,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32번, 맞습니다. 132번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하고 같이 좀 뭉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이건 약간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네. 내가 돈을 누군가에 빌려줬을 수도 있고 합법적인 이자율로 뭐 이제 업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근데 돈을 떼이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당히 많죠. 예. 이럴 때는요. 아예 처음부터 돈을 빌려줄 때 돈을 어느 시점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공정증서를 네. 공증사무실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간이하기는 해요. 왜 네.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약정까지 했는데 돈을 전혀 못 돌려받았다. 그러면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부터 해야 됩니다. 네. 민사소송이 필요한 이유는요. 민사소송에 승소 판결문이 있어야만 상대방 재산에 추심할 수 있어서 그래요. 네네. 집행을 할 수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립니다. 그럼 아예 돈을 빌려줄 때부터 이때까지 갚지 않으면 이 전혀 다투지 않고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고 집행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않겠다는 방식의 어떤 공정증서를 발급받으시고 상대방이랑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좋긴 한데요. 이게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나 못 믿어. 까지 그쵸, 해라고 그쵸. 하면 사실 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소송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식 소송의 인지송달료 10분의 1 정도만 내고 간이하게 할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 제도라는 게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상대방이 송달 받은 뒤로부터 이의하잖아요. 나 이거 다퉈야 되겠다라고 하면 정식 소송을 먼저 제기했을 때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맹점이 있긴 하지만 지급명령 신청 제도라는 걸 한번 확보해 보시고 그 이후에 소송하신 다음에 승소 판결문 받으시면요. 이걸 권한으로 해서 집행의 하나의 근거로 삼아서 상대방이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를, 뭐 예금이 있으면 압류 및 추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껄끄럽더라도 이왕 돈을 빌려줄 거면 그 전에 미리미리 안전장치를 좀 해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도 진짜 이렇게 돈 급한 사람은 미리 이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해주셨는데 급할수록 내 삶을 좀 안전장치를 해놓고 지나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어젯밤 10시 5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주택가 담벼락이 무너져 차량 석 대가 파손되고 주민 29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호우특보가 오늘 새벽 충남과 전북까지 확대됨에 따라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중견 기업인 간담회에서 반도체 경기가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중국 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언제 가시화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세제 혜택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마약 투약자 수는 2억 9,600만 명으로 10년 새 2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신용카드 몇 개나 갖고 계시나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 발급된 신용카드가 1억 2천만 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랑 비교해서 보면은 1인당 한 4개 이상을 갖고 있다는 뜻인데요. 뭐 종류도 많고 혜택도 천차만별이고 어떻게 골라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돈워리 투자백서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 연결해 봅니다. 성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성 네. 대표님은 신용카드 몇 개 갖고 계세요? 저는 예전에는 진짜 라떼 시절에는요. 네. 제가 이제 견출지 같은 거를 이렇게 혜택을 카드에 앞에 딱 붙여놓고 쓰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꼼꼼하셔라. 근데 요즘 말씀드리면 저는 신용카드를 안 가지고 다닙니다. 아예요? 네. 우와. 정말 필요할 때 아니고 정말 제가 쓰고 있는 그 각종 페이들이 있는데 네. 그 페이가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여기는 페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만 제가 신용카드를 꺼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일단 네. 신용카드가 편리하니까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보고 이제 시작하신 분도 많은데요. 네네. 신용카드를 몇 개 이상 뭐 이렇게 갖고 있어도 뭐 신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문제는 없는 겁니까? 네, 그렇죠.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몇 개가 있든지 같은 경우에 뭐 신용에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 신용카드 안 쓰는 거 되게 많으니까 다 정리해버려야지? 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만들었던 것 중에 굉장히 혜택이 좋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신용카드사들이 대부분 이제 혜택이 너무 좋아서 이제 어떻게 명마진이 난다 이런 것들은 단종을 시키는데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런 단종 예정이거나 안 그러면 단종된 그런 카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카드들은 무조건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고 난 뒤에 혜택들을 보고 이건 유지해도 되겠다 싶으면 계속 유지하는 게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나온 것들은 네. 혜택이 좋은 것들이 있으니 그게 단종되기 네. 전까지는 계속 쓰는 것도 좋고 네. 그걸 좀 가려서 봐야 될 텐데요. 근데 또 카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선은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좋아하시는 것도 네. 다르고 자신에게 맞는 신용카드를 찾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사실 이 신용카드라는 게 이제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신용카드를 돈 쓰는 거잖아요. 신용카드 만들라고 하면 혜택이라 그러면 그럼 결국 돈 쓰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신용카드 분석이라는 거는 소비 패턴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사람들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게 일단 날 잡고요. 본인의 신용카드를 한 6개월치를 싹 다 분석을 해봅니다. 그러면 크게 지출 구멍 4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정말 여기에 돈을 많이 쓰고 있구나. 자신에 대한 소비 패턴이 분석이 되고 난 이후에 그때 이제 신용카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지출 구멍 4개를 찾고 그 항목에서 가장 혜택이 큰 카드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카드사들의 어떤 그 혜택이 계속 변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요즘에 어떤 것들이 나와 있나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요즘 트렌드는 세부나 맞춤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도 맞춤형으로 딱딱 정말 꼬집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특히 좀 내가 특정 부분에 혜택을 많이 받는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요. 요즘에 휴가철이잖아요. 네. 휴가철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나 교통비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 달 서비스 패키지로 호텔이나 교통 같은 거를 선택을 해서 할인을 받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 달에 또 이사를 간다라고 하면 가전제품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때는 또 서비스 패키지를 바꿔서 또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특정 항목에 패키징해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카드사들의 혜택이 정말 세분화되어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꼭 제가
받기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혜택이냐면 제가 앞에서 카드를 아예 안 가지고 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요즘에 이제 각종 페이들이 있는데 페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땡땡페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땡땡페이를 쓸 때 카드사와 연계된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적립률이 막 거의 그 5.5%, 10% 이렇게 가기도 하거든요. 아, 뭐 이벤트 성격도 있고 자기네 거 많이 쓰게 하려고. 네,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땡땡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하면은 사실 편의점에 가도 저는 사실 이걸 되게 많이 하는데 김밥 하나를 사 먹어도 네. 땡땡페이로 쓰면 20%가 할인이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난 이후에 카드사로 적립을 또 예를 들어서 5% 받는다라고 하면 결국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건 또 조금 지양해야 되긴 하지만 요즘에 또 배달도 많이 시켜 먹잖아요. 네네. 배달에 특화된 카드들이 있어서 배달을 시킬 때 뭐 몇 %가 적립되고 여기에다 온라인 결제까지 하면 또 포인트가 쌓인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정말 우리가 그냥 실물로 카드를 가져 다니는 것보다 이런 페이로 결제를 해서 카드사와 연계를 하는 게 훨씬 더 혜택이 많습니다. 오. 그래서 이거는 내 페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인이 잘 쓰는 페이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거는- 말씀하신 네. 네. 소비 분석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카드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것들로 본인이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는 근데 할 수 있는 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소비 패턴 딱 분석해보고 추천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면 본인이 다 조사를 하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합니다. 그렇죠. 본인의 경우에 따라서.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연회비입니다. 연회비. 네. 특히 연회비가 비싼 막 프리미엄 카드들 많이 나오고 네. 광고를 보면은 연회비 비싼 카드를 쓰면은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도 듣게 만들어주고 또 네네. 연회비 반대로 굉장히 저렴한 것들은 또 혜택이 없고 네. 이걸 어떤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될까요? 사실 연회비가 싸다가 좋고 비싸다고 나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연회비가 비싼 카드를 한번 써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보면 뭐 혜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은 호텔 조식, 뭐 공항 라운지, 굉장히 비싼 레스토랑 이런 혜택들이 많아서 한번 써봤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쓸 수가 없더라고요. 다 일일이 챙겨서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실 그 비싼 연회비를 안 쓰고 있는데 만약에 연회비만큼 내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카드사를 이제 이번에 저는 주기적으로 이제 카드도 갈아타라고 많이 추천을 하는데 갈아탈 때 반드시 해보셔야 될 게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연회비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받은 카드사 혜택 이거를 꼭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나는 연회비를 3만 원을 내고 있다. 근데 1년 동안 받은 혜택이 정말 10,000원도 안 된다. 그럼 그 카드는 사실 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연회비를 한 3만 원 정도 냈는데 뭐 1년 동안 카드사 혜택을 몇십만 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다라고 하면은 그 카드는 당연히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내고 있는 연회비 대비 내가 받은 혜택을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카드 회사들 보면은 뭐 통지문 네. 같은 거 지금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애플리케이션 보면은 누구누구님은 얼마의 혜택을 받으셨습니다라고 해서 네, 할인 혜택 맞습니다. 받은 금액으로도 막 몇십만 원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해지 못하게 하려고. 네. 그런 것도 네. 마케팅이죠. 그리고 카드 결제일 가지고도 좀 고민이 돼요. 이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월급날 이후로 설정을 해놓으실 텐데 네네. 뭐 말일로 해놓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카드 결제일을 뭐 언제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유불리가 갈리기도 할까요? 사실 이제 카드 결제일 선정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편의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편의성이냐면요. 이제 우리가 가계부를 쓰잖아요. 근데 가계부를 쓸 때 가장 계산하기 좋은 게 내가 이 달에 얼마 썼나, 전 달에 얼마 썼는지를 딱 알면 좋잖아요. 네. 내 카드 대금이 내가 1월 그 1일에서 3 말일까지 그게 쓴 게 결제가 돼서 나오는 금액이 대충 한 그 14일에서 15일 정도로 카드사들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드를 쓰고 난 이후에 그 대금을 바로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기간 특정해서 확정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5일 정도, 14일에 카드사들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14일에서 15일로 만약에 결제일을 해놨다라고 하면 그 결제되는 금액이 전달 1일에서 말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전달에 카드 값을 얼마를 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재테크를 할 때 만약에 그거를 내가 25일이나 월급날이나 뭐 이렇게 해놨으면 약간 그게 안 맞게 되는 거죠. 그쵸. 뭐 전달 뭐 한 10일에서 뭐 이번 달 7일 요 정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딱 이렇게 가계부 쓰면서 정확하게 전달에 얼마 썼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한 14일에서 15일 정도로 결정을 해놓으면 전달 이 카드로는 내가 얼마를 썼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 항상 헷갈립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월초 월말 그 사이에 쓴 거를 한 달 결제 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네. 또 안 맞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네네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헷갈리죠. 이게 내가 맞아요. 많이 쓴 건지 적게 쓴 건지. 그리고 또 비싼 상품을 카드로 살 때는 월 초에 결제하는 게 유리합니까? 네. 이거 약간 좀 그거한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카드사에서 확정 지어서 전대 청구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환불을 받거나 안 그러면은 이거는 잘못 썼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럴 때까지 이제 결정되는 기간이 월 초에 하게 되면 조금 더 길어지게 되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시켜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가를 결정한다라고 하면 월 초에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카드 값이 내는 그 청구하는 게까지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아하. 그리고 빠르게 하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네네. 그 신용카드 쓰다 보면 신용카드 사용 한도 높여주겠다라는 문자들도 오는데요. 네. 이거는 네네. 일단 올려놓고 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거 함정입니까? 사실 저는 이것도 많이 오는데요. 저는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거 결국에는 카드사들이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카드를 많이 쓰고 있고 연체가 안 되니까 더 써라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카드 한도가 높아지면 사실 더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높이지 않는 거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성선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2부에서는 곽상준 지점장과 함께 국내외 경제 이슈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에도 파월 의장의 발언들도 남아 있고 또 러시아 쪽에서 반란 움직임이 좀 있었죠. 이게 또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인도 투자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남아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꼭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